네, 반갑습니다. 저는 기초과학연구원 리서치 솔루션 센터라는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허무영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거는 앞에 이미 모델링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이제 프랙티컬한,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에 어떻게 이 모델링을 할 거냐, 과연 이제 모델링, 프로그래밍 코딩을 하고 나면은 이거를 어디선가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계산할 건가, 그리고 계산량이 많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슈퍼컴퓨터가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슈퍼컴퓨터는 얘기는 많이 하는데 과연 슈퍼컴퓨터가 뭘까, 이게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슈퍼컴퓨터가 뭐지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이 되게 분분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정의는 최근에 정부에서 초고성능 컴퓨팅에 관한 이제 혁신 전략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10년 슈퍼컴퓨팅 관련 지원 로드맵을 발표를 했어요. 그 로드맵 상에서 보면은 일단 초고성능 컴퓨팅이라는 것은 이제 일반 컴퓨터보다 훨씬 빠른, 애매하긴 하지만 훨씬 빠른 속도로 대용량 연산을 수행하는 대형 시스템, 그리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응용 기술을 통칭하는 거다,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실제로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도입 가격이 15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8억 정도 되는데 이 가격을 초과하는 고성능 컴퓨터를 그냥 초고성능 컴퓨터 혹은 슈퍼컴퓨터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또 슈퍼컴퓨터를 아주 엄격하게 정의하시는 분들은 1년에 2번 독일과 미국에서 슈퍼컴퓨터 탑 500이라고 해가지고 슈퍼컴퓨터 500이 리스트를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리스트에 등재되어야지만 슈퍼컴퓨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러면 이 성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성능이 도대체 뭐냐? 보시면 성능은 이제 플롭스라는 단위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거는 초당 부동소수점 연산을 몇 번 하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두 수를 곱하기 해가지고 물음표 이렇게 놨는데, 이게 우리가 컴퓨터에서는 그 단정 밀도와, 그러니까 싱글 프리시전과 더블 프리시전이 있는데, 싱글 프리시전 같은 경우에는 유 숫자가 6자리, 더블 프리시전 같은 경우는 16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과연 사람이 이거를 만약에 계산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종이와 연필로 만약에 20초, 이거는 뭐 그냥 제가 대충 적은 숫자입니다. 20초 만에 계산했을 경우에는 약 0.05 플롭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들으시는 분들 중에 자기의 계산 성능이 얼마인지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몇 초 만에 계산하는지. 근데 예를 들어서 인텔 뭐 CPU 코어 하나를 잡았을 때 이 코어 같은 경우에는 약 10에 11승 플롭스가 됩니다. 그러면 거의 오더가 거의 한 13승 오더 차이가 나는 거죠. 엄청나게 컴퓨터가 빠르게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계산 성능을 이제, 이거는 그냥 일반 CPU 코어 하나인데 이 성능을 계속해서 올리려고 하면은 이제 클럭 스피드를 올리든지 아니면 인스트럭션 개수를, 이거는 이제 초당, 그러니까 이 클럭 스피드라는 거는 회로라는 게 이렇게 계속 뭔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이런 뭐지 파동으로 돌면서 거기에서 어떤 계속 명령어를 이렇게 수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사이클당 뭐 지금은 단정 밀도 계산 같은 경우는 64번 계산을 하는데, 이 명령어 한 사이클당 계산할 수 있는 명령어 개수를 늘리든지 두 가지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런데 슈퍼컴퓨터 성능을 어떻게 올리냐? 그 답은 이제 병렬 처리에 있습니다. 병렬 처리는 만약에 우리가 계산해야 될 문제가 4개라면은 한 번에 하나씩 이렇게 계산하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초에 하나씩 계산했다. 그러면 4초가 걸리는 거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싱글 코어 하나가 계산하는 방법이고요. 그럼 병렬 계산은 이 4개를 동시에 계산을 하는 겁니다. 4개의 프로세서를 잡아가지고 동시에 4개를 한꺼번에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1초 만에 이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성능이 4배로 향상이 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병렬 계산을 통해서 슈퍼컴퓨터는 계산 성능을 계속 증가시킨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슈퍼컴퓨터 구조는 되게 간단합니다. 여기 사용자가 있으면 터미널을 통해서 로긴 노드에 접속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네트워크 스위치가 있고 밑에 컴퓨테이셔널 노드들이 쭉 있고요. 그다음에 이 노드들이 동시에 볼 수 있는 파일 시스템이 있으면은 그냥 간단한 HPC를 꾸밀 수가 있으세요. 이거는
집에 컴퓨터 두세 대만 있으면은 집에서도 한번 꾸며보실 수도 있는 구조고요. 대신에 이제 슈퍼컴퓨터라고 불리면은 이제 이 네트워크의 성능이 엄청나게 높고요. 그리고 이제 파일 시스템 성능도 좋아서 계속 파일 입출력하면서 대기 시간을 많이 줄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생태 모델링인데 사실 저는 이제 생물 쪽에서 모델링을 한 사람이 아니고 물리학 쪽에서 모델링을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단백질 구조 쪽을 하다 보니까 생물학 관련돼서 많은 이제 연구를 하게 됐는데, 지금 모델링을 한다 그러면은 모델링 하는 사람은 모델링 하는 사람으로서 욕심이 있어요. 막 내 모델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다 하는 모델을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근데 항상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모델은 어떤 어,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가장 쉽게 이해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보기 위해서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모델 자체는 무조건 간단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까 박영석 교수님도 모델을 만들 때 어떤 목표를 두고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항상 모델은 최대한 간단하면 간단할수록 좋다. 그러면은 이제 저는 슈퍼컴퓨터를 어떻게 보면 팔러온 사람인데, 슈퍼컴퓨터 파는 사람이 왜 모델 간단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모순일 수 있지만은, 그렇지만 이제 간단해야 된다. 하지만 이 단순한 모델로 설명이 부족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집단 행동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토이 모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현실적으로 예측을 해야 되는 모델.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내일의 날씨를 예측한다든지 아니면 뭐 바다에 이제 뭐 그 바다의 수온 약층이 얼마나 두꺼운지 얇은지 이런 것들을 이제 예측해야 된다든지, 이런 예측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최대한 현실을 반영한 복잡한 모델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작은 스케일에서 어떤 현상이 큰 스케일에 영향을 줄 경우에는 이게 이제 하나의 단일한 단순 모델을 만들 수가 없고 멀티 스케일 모델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개인의 행동이 파퓰레이션을 넘어서 이제 좀 더 큰 규모의 어떤 시스템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서는 이제 모델이 커지고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더 자세하게 개체의 뭔가 어떤 기작을 보고 싶다. 어떤 뭐 예를 들어서 각 개체별로 뭔가 특이한 그런 행동 패턴을 준다든지, 뭔가 개체별로 뭔가 우리가 다르게 뭔가를 주고 싶다 그럴 때는 저희가 인디비주얼 베이스드 모델을 써요. 그래서 이것도 인터넷에서 찾아온 그림인데, 그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피식자 포식자 모델을 이렇게 개체 기반 모델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있는 거고요. 여기 양과 늑대가 막 있는데, 사실은 이제 컴퓨터 상에서는 이게 다 뭐 행렬이라든지 뭐 어레이라든지 배열이라든지 이런 걸로 변수 안에 다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각 개체들의 위치가 존재하고요. 그 개체가 뭐 양인지 늑대인지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각 개체들이 시간별로 얘가 할 어떤 행동을 할 건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확률로 뭐 새끼를 낳는다든지 어떤 확률로 뭐 어디로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늑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확률로 양을 잡아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정의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그 알파, 베타, 감마, 이런 식으로 정의했던 파라미터들을 여기서는 이런 어떤 룰로 이제 어떤 확률로 각각의 행동을 할 수 있는 확률로 집어넣어 줄 수가 있고요. 그 확률을 기반으로 모델링을 돌리면은 이제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체 기반 모델의 장점은 이제 그런 간단한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디테일한 그런 개체의 행동을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게 있고요. 반면에 이제 단점은 개체의 개수를 무한대로 늘릴 수는 없다는 거죠. 단순 수학 모델에 비해서 IBM은 개체의 행동, 전략, 상호작용 등 정밀하게 컨트롤할 수 있지만 계산량이 늘어난다. 그래서 일반 PC나 워크스테이션으로는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러면은 IBM이 사실 엄청나게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앞에 발표에서 뭐 코로나도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냥 간단한 그냥 사실 저도 이거를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발표하기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무슨 연구했는지 한번 찾아본 적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2021년도에 영국에서 부재역 발생했을 때
구제역이 어떻게 이렇게 퍼져나가는지를 시뮬레이션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빨간 점이 실제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이고요. 2001년도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영국에 있는 각 농장들을 하나의 개체로 보고요. 그 개체의 특성은 이제 그 농장에 있는 가축의 수가 특성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 농장에 얼마나 개체가 많이 있는지, 그리고 이웃 농장 간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또 그 이웃 농장에 또 개체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라미터로 해서 각 농장에 이 구제역 병이 들어올 확률을 계산을 합니다. 시간에 따라서. 그리고 이거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모델링을 한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영국인데, 영국의 어떤 지역에 야생 멧돼지가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두고 여기서 이제 이런 ASF가 전파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이 질병을 퇴치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이제 이런 시뮬레이션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생태 모델링에 대해서 사실 질문도 많이 올라온 것도 보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생태 모델링을 잘할 수 있는가? 사실 모델링은 데이터가 없으면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데이터 자체가 사실 가장 중요하고요. 대신에 이제 그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는 이제 앞에서 박영석 교수님도 여러 가지 머신러닝 기법이라든지 아니면 리니어 리그레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해석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 그 데이터들이 부족하더라도 일단 데이터는 있어야 되고요. 그 부족한 부분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부족한 부분은 또 채워갈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필요한 파라미터들을 이제 그러니까 어떤 파라미터들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데이터로부터 어떻게 끄집어낼 건가에 대한 선행 연구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이 되고 나면은 이제 지역을 위해서 이제 전체 지역에 대한 이제 그 재해석, 그게 기상 쪽에서는 리어널리시스 데이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재해석 데이터를 이제 구해서 전체 시스템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지역별로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들을 들어가서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이니셜 컨디션 자체가 사실 진짜 이 이니셜 컨디션이 맞는지 자체를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ASF가 남한으로 넘어왔다 그랬을 때 과연 거기에 있는 야생 멧돼지가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모델링 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시뮬레이션 모델은 이제 병렬 기반으로 이제 그 IBM 코드를 개발하고 최적화하는 노력도 이제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넷로고라고 해서 조금 성능은 그렇게 빠르지는 않아 보이지만 되게 간단한 플랫폼이 있어요. 그 IBM을 위한. 그래서 이 넷로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심플한 생태 모델들이 그 넷로고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요것도 보면 이제 그 HPC 위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